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5장 가족사정에서 주관적 사정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 3강인 가족화를 통한 가족사정과 놀이를 통한 가족사정 두 가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아분화 척도와 의사소통, 보현의 의사소통 검사 두 가지를 자기 탐색을, 자기 분석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지금 이 가족화 두 가지는 중간고사와 과제 겸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화를 통한 가족사정에서 가족화는 원래 인물화에서 발전한 것으로 아동의 어떤 지적 정서적 발달의 평가 방법으로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펠과 볼프가 최초로 이러한 가족화 검사라는 것을 언급을 하였고요. 그것을 좀 더 전체적으로 개발한 사람은 헐스입니다. 헐스가 이 인물화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 가족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어떤 상호작용이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가족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스와 카프만이 정신분석 이론과 장이론, 지각의 선택성 이론 등을 고려하여서 가족원들이 뭔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뭔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그 기법을 개발하였는 게 KFD고요. Kinetic Family Drawing이라고 해서 KFD라고 우리가 현재 이제 공부하는 이 동적 가족화입니다. 이 동적 가족화는 개인이 가진 가족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임상도구로서 역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족 상담에서 물론 표준화된 검사도 사용하지만 이 KFD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동적 가족화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챕터는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 미술치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여기서 또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술치료 공부는 여기 책에서는 많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임상 현장에 갔을 때는 표준화된 검사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지만 이 미술치료 쪽 공부도 굉장히 우리가 활용도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동적 가족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가족화의 특징은 검사를 하는 피검자의 성격 형성 그리고 가족체계, 과정,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시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준비물입니다. 뭔가 하면 흰 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물이 A4 용지, 물론 도화지도 가능합니다. A4 용지 그리고 연필, 뭐 HB나 사비, 저는 사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우개, 요거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지우개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지우고 새로 그리고 지우고 새로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지우고 새로 그리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편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우고 새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로크나 스크래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요것을 진단 시 유의해야 되는 점은
반드시 A4 용지를 가지고만 진단을 해야 되지 다른 그냥 빈 종이 허름한 종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릴 때 전라면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전라면은 그리면 안 된다라고 피금자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만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너무 빨리 뭐 10분 20분 만에 빨리 그리는 사람은 약간 충동적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상담자는 과정을 꼭 지켜봐야 하고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질문 시에 대답은 하되 그림에 영향을 주는 대답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오른쪽에 그리세요, 왼쪽에 그리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리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A4 크기의 용지를 가로면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가 세로로 꼭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로로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요. 반드시 가족 모두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런 상황, 그죠? 그것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꼭 그려야 돼요. 가족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안 그리고 나머지만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자신을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려진 동적 가족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동적 가족화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림을 그린 후 면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면담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동적 가족화는 투사적 기법이기 때문에 다른 투사적 기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담자의 어떤 생활사, 또 배경, 그리고 면접 자료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의 그 환경체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보통 우리가 그림 속의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히스토리가 거기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족관계의 표현에 반영되기 쉽다는 점을 인식해서 그린 사람에게 어떤 그 해석을 바로 이렇게 직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쪽은 어떻고 이쪽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적 가족화의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D의 해석은 인물상의 활동과 그림에 나타나는 활동 내용 그리고 스타일 상징적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또 인물과 검사의 그 상징적인 의미와 임상적 의미를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번스와 카프만은 이 KFD의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또 아니면 가족 외의 다른 사람이 왔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주 지우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지우고 또 이 사람이 또 새로 그리고 한다는 것은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스트로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생략된 부분이 있는지 또 적절한 모습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임상에서 투사검사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점을 중시하는데요. 전체적 맥락에서 흐름이나 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인물의 어떤 대인관계 표현, 활동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 위치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충분히 정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동적 가족화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스타일 그리고 상징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인물의 행동은 우리가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죠? 이 그림을 KFD를 통해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 내 위치나 역할 이런 것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죠? 잘 화합하는지 대기를 하는지 공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 반영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은 어떠냐? 스타일은 보통 우리가 4개로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표현 방법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구분입니다. 구분은 이 가족을 아래나 옆선 또는 구획선을 사용해서 고립된 것처럼 그려요. 이와 같은 구분은 선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기둥이나 복도, 방의 칸막이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분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도화지를 접어서 막 각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가족에 대한 회피, 거부, 부인, 또 아니면 공포, 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포위입니다. 포위. 캡슐에 자기 또는 가족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듯이 그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손으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또 가구나 놀이기구로 이렇게 가족을 둘러싸거나 이렇게 은폐된 표현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불안이나 공포를 가진 인물을 격리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캡슐 안에 넣어 놓는 것은 어때요? 보호받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따라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자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자리는 도화지 주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족들을 그리는 스타일인데요. 이 방법을 쓰는 이제 사람들은 보통 방어적이고 또 강한 저항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의존적인 자녀가 이와 같은 스타일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장자리를 표현하는 아동은 극히 드뭅니다. 성인들이 보통 되게 많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화지의 아래나 윗부분에 선을 긋거나 특정 인물의 선을 긋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정 내의 불안이나 공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이 아이가 가정 안에 어떤 학대나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은 강한 안정감을 원하는 아동이 자주 표현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동적 가족화에서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징은 해석할 때 지향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을 해석할 경우에는 KFD 전체의 맥락과 그림을 그린 사람에 관한 자료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사람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것들을 합하여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상징하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는 가족이 단란하고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물입니다. 그러면 TV가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함께 시청하니까. 그리고 부엌은 뭡니까? 어머니의 양육 욕구 또는 애정 표현, 다시 말해서 음식을 함께 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신문은 지적 정보에 대한 관심, 합리화된 자기 방어, 그런 것들. 그리고 서적은 이것 또한 지적 관심이겠죠. 책이라는 것은. 그리고 합리화된 자기 방어, 요거는 뭔가 하면 책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책상에 책을 펼치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대화하기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합리화된 자기 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은 뭡니까? 가족 관계의 매개물이죠.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식탁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 그냥 빈 식탁만 있다는 것은 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불, 침대, 이런 것들은 이불이 그려져 있거나 침대가 그려져 있거나 이러면 약간 우울하다. 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물이 있다면 우리가 약간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례에도 보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하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수영장에 가야 되죠. 수영장은 운동장이 아니고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살펴볼 때 약간 우울감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기, 빗자루 이런 것은 집안일에 관한 정리정돈에 대한 관심, 또 타인에 대한 지배욕, 합리화된 자기 주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동차는 다른 가족과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가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함께 있어도 고립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심리적인 거리죠. 그리고 열, 빛,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열은 태양, 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빛은 전구, 램프, 조명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난방, 다리미질, 이것은 따뜻함이나 애정에 대한 욕구, 이제 또 종종 분노나 파괴 경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정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 파괴 경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결핍 사항이 너무 많으면 그게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폭발하게 되죠. 바로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방기구, 양육 욕구, 이거는 따뜻함이니까 정서적으로 어때요? 이러한 것들 애정 욕구가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애정 박탈, 또 박탈에 대한 우울 반응.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차가움도 있고, 그죠?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 내용물이 또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냉장고를 그렸구나 이러면 이 사람이 애정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하고 바늘은 뾰족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공격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또 수동 공격형이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힘들지만 수동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주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바다나 연못이나 수영장 뭐 이런 것은 물은 약간의 우울성을 의미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되지 않은
몇 가지를 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개는 충성심과, 개는 어때요? 충성하죠. 우리가 보통 개들은 충성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심과 어떤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의자는 책상과 함께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의자에 의해서 해당 인물상이 교모하게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립과 소외감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의자에 파묻혀서 뒷모습만 보이게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인물이 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표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뜨개질 있죠. 뜨개질은 어머니의 따뜻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가족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편물을 하고 있는 인물상의 위치, 크기 등의 관계를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부드러움과 공격이라는 양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단 위에 어떤 인물이 그려져 있거나 뭐 사다리에 누군가가 올라가 있다 이러면 그 인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안정감, 불안한 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가족의 존재에 있어서 바라지 않는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상징은 이만큼 하고요. 뒤에 다시 다른 챕터로 넘겨보겠습니다. 주관적 사정 방법에서 놀이를 활용한 가족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들의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놀이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의 지각과 생각, 감정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놀이 기법들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어떤 소통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은 상징언어로서의 다의적이고 덜 경계적입니다. 따라서 덜 위협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동이 자신을 거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규어를 주었을 때 자신들의 가족을 상징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 쭉 이렇게 늘어놓고 선택해서 한번 이렇게 동물 가족 달리기 시합을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신은 거북이죠. 그러면 자신의 가까이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파악함으로 해서 가족의 역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이렇게 제공되는 언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무의식적이든 뭐 아니면 의식적이든 이런 것들 상징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관련된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의식 수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담 과정에서 놀이를 통합하여서 상호작용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상담사의 좀 더 문제 해결이나 가족 위계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확대된 어떤 렌즈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상담사는 첫 번째로 가족들이 자신이 어떤 요구했던 과제를 조직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들이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이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 구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누가 협동적인지, 누가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끌고 따라오는지, 또 힘은 어디에 쏠려 있는지, 또 누가 가족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이 언어와 관련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놀이 과정을 통해서 상징이나 은유적 언어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나 또 아니면 내면적인 심상의 표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노래 몰이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응용하기도 하는데요. 모래놀이 치료 안에서는 융이 언급한 이미지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내면의 표현이 그거 피규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심리적인 표현을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촉의 수준을 봐가는 건데요. 이것 또한 놀이평가에서 가족 놀이평가에서 가족들의 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의사소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 유형,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중립적이든 이 유형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감정적 또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지 또 그렇게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인 접촉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성원들의 가족 성원들의 신체적인 움직임과 공간의 협상, 재료 공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과제를 하게 되면 접촉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더 관계가 친밀한지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가족들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그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머나 놀이 이런 것은 치료적인 그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역기능적인 가족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감정 그런 것들을 반복하거나 계속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은 삶과 인간관계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갈시킬 수 있는 씨름과 실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격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찰의 수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상이나 상징이나 예술적 능력과 관계가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어떤 통찰은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상담사는 가족들의 은유로부터 끌어낸 통찰을 목표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 행동적인 변화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치료의 언어로 통합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에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것은 상담사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노력해야 하고 함량해야 되는 자질이고 또 전문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였고요. 또 앞에서 얘기한 관찰, 그죠? 그리고 그림으로 검사하는 가족화, 그리고 이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하여서 가족들 사이에 더 깊은 의사소통이나 또 새로워진 어떤 지각 또 높아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촉발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재구조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족 사정에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족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방법 그리고 주관적인 방법에서 세 가지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첫 단계가 사정입니다. 사정.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또 영상을 돌려보시고 또 이것을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이 노력한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상담 공부를 하여서 자신들이 타인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이 그림처럼 아마 힘든 어떤 그런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요 그림을 하나 올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